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교수 김성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여러분과 함께 공공선택론 중에 정부 실패론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정부에 대한 너무나도 유명한 경구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우리들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다. 정부 자체가 바로 문제이다. 이 말은 미국의 40대 대통령을 지낸 로널드 레이건의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소위 레이거노믹스 경제정책으로 80년대 미국을 이끌었던 그는 문제의 해결사로서의 정부가 아니라 정부의 비효율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부 자체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합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경제적 혹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 막연하게 정부가 나서서 다 해결해 줄 거라고 믿거나 혹은 기대하는 그런 생각에 대한 경고의 말로 들립니다. 전통적으로 경제학은 시장의 비효율적 자원 배분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를 시장 실패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 실패를 치유하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의 정당성을 제공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들에 따르면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을 움직이는 원리가 완벽하게 적용되는 경우, 예컨대 완전 경쟁 시장에서만 작동하기 때문에 시장 실패가 발생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공공선택론은 이 같은 시장 실패의 가능성과 문제점을 일부 인정하지만 시장 실패가 반드시 자동적으로 정부의 개입을 정당화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시장 실패를 치유한다는 명분으로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를 달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자원 배분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공공선택론은 이를 정부 실패라고 부릅니다. 공공선택론은 갈수록 규모가 커지기만 하고 있는 정부와 그와 동시에 정부 실패의 심각성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정부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공공선택론에서 주장하는 정부 실패의 내용을 시장 실패 이론과 비교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통적인 시장 실패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본 후에 다음 시간에 정부 실패의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실패란 무엇인가요? 경제 시스템을 평가하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사회 전체의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효율성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소득 분배의 균등한 정도를 보는 형평성 측면입니다. 이 가운데 효율성은 비교적 객관적인 측정을 통해서 평가할 수 있는 반면에 형평성에 대한 평가는 소득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더 바람직한에 대한 주관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하지요. 반면 형평성에 대한 평가는 소득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더 바람직한가에 대한 주관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합니다. 시장 실패란 시장에서 가격 메커니즘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문자 그대로 시장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경제학자들은 어떤 경우에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니까, 즉 시장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서 이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공선택론자들은 그럼 정부가 개입해서 시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습니다. 나아가 후생경제학자들은 시장 실패에 대한 치유 자체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정부 개입 혹은 정치 내지는 정책의 실질적인 주체나 대상, 정책 과정 등의 정치적인 문제들과 제도적 대안들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상적인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에 시장에서 결정되는 결과물은 자원의 최적 배분을 유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것인가요? 시장 실패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원인을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요. 첫째, 어떤 재화나 서비스가 공공재적 특성을 가질 경우입니다. 둘째, 외부 효과 혹은 외부성이 존재할 때입니다. 세 번째는 시장이 불완전 경쟁의 구조일 경우이고요. 마지막으로 4번째는 비대칭 정보의 문제입니다. 첫째, 재화나 서비스가 공공재적 특성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사실 재화와 서비스를 분류하는 방법은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는가에 따라 다양한데요. 재화의 속성을 경합성, 그리고 배제성에 따라서 크게 사재와 공공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어떤 재화가 경합적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에 제한을 받는 속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당신이 샌드위치 하나를 먹으면 그 샌드위치는 다른 누구도 먹을 수 없지요. 그러면 그 샌드위치는 경합적이기 때문에 사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어떤 재화가 배제적이라는 말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소비로부터 제외 혹은 배제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특정 재화를 사용, 소비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영화 미나리를 보고 싶어서 영화관에 갈 경우에 영화표를 구입하지 않으면 영화를 볼 수 없지요. 그래서 이 영화는 배제적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분명하게 딱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보통 사재는 재화가 경합적이고 배제적인 데 반해서 공공재는 이 경합성과 배제성이 없거나 매우 약합니다. 공공재는 경합적이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그 재화를 사용한다 해도 소비자의 수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 역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배제적이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사용이나 수에 있어서 예외적인 대상이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공공재가 바로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공기인데요. 모르죠, 미래에는 또 어떻게 변할지. 하지만 아직까지는 공기의 사용량이 거의 무한에 가까워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숨쉰다고 해도 양이 크게 줄지도 않고 누구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배제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오늘 강의를 하기 위해서 대구에서 왔는데요. 서울역 대기실에서 방송하는 뉴스는 내가 보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시청을 제한하지도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는 것을 막을 수도 없기 때문에 공공재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공공재의 예를 찾아보면 작게는 신호등에서 크게는 국방과 같은 것들이 해당합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사재 혹은 공공재인가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2가지 특성, 경합성과 배제성에 따른 것이지 흔히 오해하기 쉬운 공공과는 크게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부 선진국들과 달리 아직도 대한민국은 코비드19로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 한 국회의원이 의료진, 의료 서비스도 아니고 심지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공공재라는 말로 제 귀를 의심하게 했는데요. 인격을 가진 사람을 공공재라고 해서 한번 놀라고 이 사람이 공공재라는 뜻을 전혀 모른다는 점에서 2번 놀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면 어떤 날은 한참 기다려야 되는데요. 왜 그런가요? 네, 의료 서비스는 경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줄을 서지요. 제 앞에서 누가 진료를 받으면 저는 동시에 진료를 받지 못하니까요. 또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국민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병원에 가면 공짜는 아니지요. 그래서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의료비를 내야 하기 때문에 배제적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우리가 오늘 공부한 재화의 분류에 따르면 의료 서비스는 오히려 사재에 가깝습니다. 다만 의료 서비스는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국민 누구나 아프면 최소한의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일종의 사회 구성원들 간의 합의가 있기 때문에 값싸게
혹은 때때로는 무료로 제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합성과 배제성은 대부분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화의 특성에 따라 딱 떨어지게 분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공공재는 시장의 조건이라든지 기술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분류가 어렵기도 합니다. 이러한 속성 때문에 공공재는 원칙적으로 여럿이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그에 따른 비용 역시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사재는 재화를 소비하는 사람이 그에 대한 대가를 정확하게 가격으로 지불하면 그만이죠. 하지만 여럿이 공동으로 소비하는 공공재는 누가 얼마나 소비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정확한 비용을 부과하기 어렵습니다. 공공재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공공재는 사용하는 사람들이 소비로부터 얻는 효용을 축소하려는 소위 무임승차의 문제를 초래합니다. 무임승차의 문제는 결국 사회적으로 필요한 만큼 공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시장에서 아예 공급이 되지 않거나 설령 공급이 된다 하더라도 시장의 수요에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장 실패의 두 번째 요인으로 외부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외부 효과를 설명하기 전에 아주 간단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에 예쁜 꽃집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등하교하거나 출퇴근길에 그 꽃집 앞을 지나가면서 아름다운 꽃을 보고 좋은 향기를 즐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꽃집 주인에게 그 즐거움에 대한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여러분 동네에 페인트 공장이 하나 있어서 그 앞을 다니다 보면 공장에서 나오는 아주 역한 냄새 때문에 불쾌감을 느끼거나 때로는 두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공장은 여러분에게 이 같은 괴로움에 대한 어떤 보상도 하지 않지요. 이처럼 어떤 개인이나 집단 등 경제 주체가 경제 내의 생산이나 소비활동, 거래에 영향을 미치면서도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나 대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외부 효과 혹은 외부성이라고 합니다. 즉 꽃집이나 공장이 수요 공급의 가격의 결정 과정을 통하지 않고 다른 경제 주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외부 효과가 발생할 경우 사회적 편익과 비용이 시장에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의 가격 기구에만 의존할 경우에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기서는 외부 효과에 대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부정적인 외부 효과에 대해서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적인 외부 효과 혹은 경제학적으로는 외부 불경제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발생할 경우에 정부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정책 수단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정부 규제이고 하나는 조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흡연인데요. 제한된 장소나 혹은 공공장소에서 누군가의 흡연은 흡연을 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효용을 감소시키는, 즉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초래합니다. 소위 간접 흡연의 폐해는 정부가 보건정책의 일환으로 흡연을 규제하는 근거가 되지요. 또한 정부는 국민들의 담배 소비를 줄이기 위해 담배세를 인상시켜 가격을 올리는 정책을 집행합니다. 조세 정책을 통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방법이지요. 지금까지의 사례는 소비 측면에서의 외부 효과인데요. 앞서 페인트 공장의 사례처럼 생산 측면에서도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부는 외부 경제를 발생시키는 이들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상을 해주고 반대로 외부 불경제 혹은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초래하는 이들에게는 제재라는 소위 당근과 채찍의 정책 수단을 사용해서 시장에서 자원법인의 왜곡을 막고자 합니다. 그런데 특정 외부 효과에 대해 이를 획일적으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외부 효과라고 분명하게 구별짓기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출근길에 스타벅스에서 나는 산뜻한 커피 향은 긍정적 외부 효과일까요? 부정적 외부 효과일까요? 우리 동네 새로 입점한 빵집에서 나오는 바게트 냄새는 저에게 긍정적인 외부 효과일까요?
부정적인 외부 효과일까요? 옆집에 이사온 조성민의 피아노 연주는 어떤가요? 요즘 젊은 친구들 표현대로 케바케, 즉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어떤 거는 어떤 사람에게 긍정적 외부 효과인 반면 동시에 어떤 사람에게는 부정적 외부 효과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시장 구조가 불완전 경쟁일 때 시장 실패가 발생하였다고 했는데요. 불완전 경쟁 시장이란 게 무엇인가요? 불완전 경쟁 시장이란 한마디로 시장 구조가 완전 경쟁 상태가 아닌 모든 시장 구조를 말합니다. 후생 경제학자들은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려면 소위 완전 경쟁 시장 구조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완전 경쟁 상태란 시장에 충분히 많은 공급자들이 있고 거래에 참여하는 이들에게는 모든 정보가 충분히 갖춰져 있고 한마디로 모든 조건을 갖춘 완벽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론적으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시장 내 모든 기업들이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즉 어떤 기업이 얼마나 생산하든 주어진 시장 가격에서 생산물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자신의 상품 가격을 시장 가격보다 낮출 이유가 전혀 없으며 반대로 시장 가격 이상으로 책정할 경우에는 제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상적인 시장이지요. 그런데 대부분 시장들은 이렇게 완전 경쟁 시장 같은 이상적인 시장 구조라기보다 불완전 경쟁 시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불완전 경쟁 상태에 놓이면 주어진 기술 조건에서 완전 경쟁 시장에 비해 상품의 가격은 높고 생산량은 적기 때문에 소비자와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깁니다. 일반적으로 불완전 경쟁 시장은 크게 독점, 과점, 그리고 독점적 경쟁 시장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독점에 대해서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독점이란 문자 그대로 시장에 단 하나의 기업만이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독점 기업은 시장에서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해당 재화나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소위 대체제가 없지요. 따라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기업들과 달리 독점 기업은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수용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윤 극대화를 실현하기 위해 스스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독점과 같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 발생할까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기술 수준 혹은 비용 조건이라는 거고 다른 하나는 진입 장벽과 관련됩니다. 우선 한 산업의 기술 수준과 비용 구조는 시장이 필요로 하는 기업의 수와 크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자원 배분의 가장 이상적인 완전 경쟁 시장은 기업의 수가 무수히 많은 시장이지요. 그런데 기업의 비용은 생산량을 증가시킴에 따라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소위 규모의 경제와 관련됩니다. 규모의 경제란 한마디로 생산량의 규모가 커질수록 장기적인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대규모 생산 설비를 갖추기 위해 초기에 고정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이런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면 하나 또는 몇 개의 기업의 생산량이 시장 전체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장은 자연스럽게 불완전 경쟁 구조가 됩니다. 불완전 경쟁 시장의 두 번째 요인은 진입장벽입니다. 진입장벽이란 특정 산업에 새로운 기업의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을 말하는데요. 즉 어떤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거나 새로운 상품을 판매하고자 할 때 가로막는 일종의 장애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제품에 대한 기술 수준의 차이가 크거나 독창적인 특성을 가진 제품은 단기간에 이를 모방하는 기업이 진출하여 경쟁하기가 어렵지요. 아무나 삼성전자 갤럭시를 만들 수 없고 아무나 머세디스 벤츠 수준의 자동차를 만들 수 없지요. 시장의 진입 장벽이 높을수록 그만큼 기업들이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앞에서 얘기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거나 혹은 기업이 가격이나 제품 차별화의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에 진입 장벽이 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정부의 인허가를 통한 규제와 법적 제약이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런 불완전 경쟁 시장은 결국 시장이 하나 또는 소수의 기업에 지배돼서 전체적인 경제에 비효율을 발생시킨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불완전 경쟁 시장은 결국 시장이 하나 또는 소수의 기업에 지배되어 전체적인 경제에 비효율을 발생시킨다고 지적되기도 합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사중 혹은 자중 손실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함께 독과점 시장은 소비자 잉여의 일부가 생산자에게로 이전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율성뿐만 아니라 형평성 관점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결국 이 같은 불완전 경쟁 시장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첫째,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해서 반독점 규제를 하거나 둘째, 해당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생산 혹은 공급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실패의 원인을 비대칭 정보라고 했는데요. 비대칭 정보란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려면 수요자든 공급자든 참여하는 사람들 누구나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래하는 상대와 상품에 대한 완전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한 정보를 얻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정보의 문제는 불확실성 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피하기 힘든 제약 조건이자 한계라고 할 수 있죠. 특히 경제활동에서 거래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 비해 더 많은 혹은 더 좋은 정보를 보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정보의 비대칭성 혹은 비대칭적 정보의 문제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에 정보가 충분하고 거래 당사자들 모두에게 잘 알려져 있다면 서로에게 상호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반대로 정보가 불완전하고 비대칭적이면 거래의 가능성 자체가 감소하고 거래가 된다 하더라도 자칫 어느 한편이 더 유리 혹은 불리하게 되죠. 시장에서 정보가 비대칭적인 경우 결국 소비자와 생산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시장 실패를 초래합니다. 그러면 이런 비대칭 정보가 발생하는 이유 한번 알아볼까요? 비대칭 정보가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서 첫 번째, 숨겨진 특성, 두 번째, 숨겨진 행동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숨겨진 혹은 감추어진 특성의 대표적인 사례는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한 번쯤 경험해 보신 중고차 시장입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되는 자동차 품질의 정보에 대해서 구매자에 비해서 판매자가 더 잘 알고 있는 상황이 보통이지요. 반면 숨겨진 행동의 대표적인 사례는 보험 시장에서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의 행동과 같이 거래자의 한쪽 행동을 다른 쪽에서 관찰할 수 없을 때 나타납니다. 우선 숨겨진 특성은 이로 인해 정보가 부족한 쪽에 불리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소위 불리한 선택을 초래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실내 생활을 강요받게 되면서 면역 관련 제품이나 가정에서 운동할 수 있는 기구들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소비자들은 해당 제품의 효능이라든지 안정성 등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품 구매에 있어서 판매자의 광고나 판촉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지요. 이것이 바로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 관련 인증을 강화한다거나 생산자나 판매자가 제품의 재료나 효능 혹은 부작용 이런 것들을 알리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초래하는 두 번째는 숨겨진 행동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제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해줄 누군가를 고용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죠. 우리는 보통 그 누군가를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한다고 전제했죠. 따라서 가능한 적은 노력으로 많은 것을 얻고자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완벽하게 관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리인을 필요로 할 때는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그 대리인들은 우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기 쉬운데 이거를 도덕적 해이라고 합니다. 도덕적 해이는 결국 대리인의 문제와 관련되죠.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주인이 대리인의 행동을 완전하게 감시 감독할 수 없기 때문에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현상을 말한다는 겁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주인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못된 금융 브로커와 상대적으로 정보나 지식이 부족한 투자자를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투자자에게는 높은 위험의 투자가 적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위험 상품으로 투자자를 이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도덕적 해이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접근해서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오히려 도덕적 해이를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적절한 인센티브, 즉 유인제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지요. 즉 어떻게 대리인이 주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유인책을 마련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보험회사와 가입자를 비롯하여 주주와 경영인, 가게 주인과 종업원,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 등 계약에서 위험 분담을 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대리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정부 실패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정당성 혹은 명분으로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시장 실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쩌면 시장 실패보다 더 심각한 정부 실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